안녕하십니까. 식품인문학과 마케팅 5강 와인의 역사와 문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와인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의 발달 과정입니다. 유럽과 와인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대로 승계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계속 그 유럽 와인 문화를 얘기할 때는 예수 첫 번째 기적과 최후 만찬, 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이것을 많이 이야기 되는데 성경에 많이 와인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세 유럽에는 뭐 기독교가 지배를 했었으니까 와인이 발달되게 됩니다. 와인의 제조의 기적과 죽음 이후 부활과 연관. 계속 이야기죠. 와인은 부활과 관련이 있어서 기독교 문명뿐만 아니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부활과 연관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용 와인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이슬람에서도 대추야자 와인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알코올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제 와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중세 와인 산업의 중심지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자, 그 맥주 산업 중심지가 수도원이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경건하고 그런 수도원이 술을 만드는, 맥주를 만드는 산업 중심지니까 놀랍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학생이 많았는데, 자, 로마가 멸망했죠. 게르만족의 대이동 와중에 그때 여러 분할된 유럽이 유럽으로 통일한 사람이 칼 대제입니다. 그 프랑스말은 샤를마뉴라고 하는데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프랑크 왕국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죠. 나중에 세 부분으로 분리되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됩니다. 근데 칼 대제가 처음엔 기독교 게르만족이었으니까 기독교를 수호하지 않는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를 수호하는데 맥주와 와인을 상업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신화를 수도원장으로 파견해서 세속적인 영주로 인정했고 각 지역에 맥주와 와인 양주를 지원하고 세금으로 증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자기 부하를 수도원장으로 파견하고 거기서 뭐 술이 화폐로도 많이 됐으니까 맥주 와인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그때는 생산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맥주 와인이 귀중한 생산품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적극 육성해서 정치, 경제, 교육 중심지로 만들고 양조를 술 만드는 것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칼 대제가 이후에 와인 산업 중심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도원을 하고 특히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 이때는 뭐 교회가 중심이 됐으니까 수도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와인 산업.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시토 수도원입니다. 시토 수도원 여기 부르고뉴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 설립돼 가지고 포도 재배와 양조 방법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특히 뭐 때로와 특징을 살린 와인 제조를 해서 부르고뉴 와인을 유명하게 만든 것이 시토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는 포도 재배가 그렇게 기후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주로 와인이 아니라 맥주를 주로 많이 만들었고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은 와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인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도원이 했습니다. 자, 중세 종교와 함께한 와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최후 만찬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제 필수품이 된 거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포도주를 신의 선물로 간주하고 성찬 의식에 사용됐고, 이래서 중세 전반에서는 수도원마다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교회 수도사들에서 포도주 제조 기술이 전승되고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포도주가 중요한 국제 간 무역 품목으로 됐습니다. 특히 그 남북 아메리카를 그 점령을 했죠.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 선교사들이라든지 이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포도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포도밭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유럽에서 가져가면은 가격도 비싸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상을 오래도 있고 그랬으니까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포도밭부터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전파되는 지역에서는. 그리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노아의 대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 성서에도 밀, 보리,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와 함께 축복받은 7가지 식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도주가 신의 선물로 여겨져서 발전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와인이 굉장히 많죠. 노아 포도주, 나부스 포도밭을 왕에 강탈한 사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 말씀드렸죠. 또 최후만찬.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약용으로 사용하라 권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예찬했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시편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런 시편에 또 마가복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최후만찬에서는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이야기. 또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난 병을 인하여 포도를 조금씩 쓰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스러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탈무드에는 노아가 포도나무 심을 때 그 마귀가 와서 거들었답니다. 마귀가 양, 사자, 돼지, 원숭이 피를 가져다가 포도나무에 잘 자라도 거름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술을 마시고 나면은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고 그리고 더 취하면은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그리고 또 지나면은 돼지처럼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더 또 취하게 되면은 원숭이처럼 날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포도나무 심을 때 그런 양, 사자, 돼지, 원숭이 피가 들어있어서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멜키세덱 이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왔는데 멜키세덱 왕이 빵과 포도주로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와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기독교 문명과 와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자, 유로 음주 패턴 맥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와인은 이게 버건디 컬러에서 주로 그리스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역에 이 와인 지역입니다. 와인 컬러로 이때 천년경부터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자, 와인 제조가 남부 유럽 중심 이유는 그렇죠. 주로 로마에 관련된 데서 됐고 또 기후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와인에 부여된 종교의 세속적 의미
신을 연상케 하는 음료 됐죠. 그래서 뭐 유럽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에게 바친 음료로 죽음과 부활의 상징.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수익성과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 데서 필요하게 되니까 거대 산업으로 발전해 가지고 대규모 수출입 상품으로 발전하게 되고, 와인 생산이 경제 성장과 번영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와인을 생산하면 그 부를 축적이기 때문에 이 와인이 산업이 덩달아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분에. 그래서 이 중세 때는 맥주보다 와인이 굉장히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백년전쟁 다 아시죠? 백년전쟁은 와인 전쟁으로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년전쟁은 유럽 최대 와인사인 보르도 가스코뉴 지방을 놓고 벌인 영토전쟁입니다. 자, 가스코뉴 지역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때 여기서 와인이 보르도 지역에 생산되는데 영국 왕실에서 소비한 와인은 4분의 3을 보르도에서 공급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당시 어떻게 됐냐면은 영국 왕이 여기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여기하고 이 노르망디는 이 앙주 지역에 앙주 백작이 여기 지역을 했는데 이 노르만 정복이 있었죠. 노르만이는 그 지역에 사는 그 노르만족이 영국을 침공해서 영국 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르만 이 지역이 자연히 영국 왕이 지배하는 지역이 돼 버렸겠죠. 그런데다가 엘레오누르 아키텐 여공작이 있었는데 이때 중세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이 큰 여공작이었어요. 이 지역에 아키텐 지역에 공작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아키텐 여공 엘레오누르가 그 자기를 이어받았는데 굉장히 미모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 왕하고 결혼합니다. 프랑스 왕하고 결혼했는데 프랑스 왕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혼했습니다. 왕하고 살다가 마음이 아니니까 이혼했다니까 대단한 파워를 가진 여성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앙주공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헨리 2세가 돼서 영국 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 노르만디 이 지역과 이 가스코뉴 지역이 영국 왕이 지배하는 지역이 돼 버립니다. 이 지역이.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가시죠. 프랑스 땅인데 영국 그 영토나 다름없는 지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고 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백년전쟁입니다. 근데 영국에서도 특히 이 중요했던 지역이 여기서 영국에 소비되는 포도주, 와인을 대부분 여기서 공급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땅이었죠. 그래서 백년전쟁이었는데 처음에는 영국이 유리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유명한 잔다르크가 나타나서 프랑스가 이제 승리하게 되죠. 엘레오노르 아키텐은 이 사람은 굉장히 영화로도 많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자왕 리차드, 마그나 카르타를 했던 존왕 어머니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영화 소재로도 많이 되는 어떤 여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100년 전쟁 후에 영국은 그러면 어떤 와인을 마셨을까요? 프랑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는 모든 거래가 끊겼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앙숙 사이로 변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계속 앙숙 사이로 되는데 지금도 라이벌 관계죠. 두 나라가. 그 포르도 와인을 수입이 안 되니까 어디를 에서 와인을 찾냐면은 이 포르투갈에서 와인을 찾게 됩니다. 포르투갈. 자, 포르도 지역이 여기가 있었죠. 포르도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보다는 포르투갈, 이 포르투갈인 포르토 항을 통해서 여기서 와인을 싣고 가서 여기 있는 이제 런던까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변질되는 수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이 과거에는 굉장히 오랜 항해를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떤 와인이 나타났냐면은 바로 이 와인입니다. 포트와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포트와인. 포트와인은 포르투갈 포르토 항을에서 많이 선적돼서 갔기 때문에 포트와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항해를 고려해서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포티파이드 와인이죠. 주정은 뭐냐면 브랜디를 넣습니다. 발효 도중에 브랜디를 첨가해서 발효를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도중에 그 브랜디를 넣으면은 브랜드는 도수가 세죠. 보통 뭐 70도 정도 그 브랜드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 브랜드를 열기 때문에 발효가 도중에 중지 때문에 도수가 비교적 높고 스윗한 맛을 냅니다.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영국에 제공했는데 그 맛을 보고 이 또 와인이 독특한 맛이다. 우리가 IPA도 있었죠. IPA는 호흡하고 메가 함량을 높여가지고 도수를 좀 높이고 강하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는 그 맥주였는데 그게 또 인기를 끌었는데 마찬가지로 포트와인도 주정을 첨가를 해서니까 도수가 높고 또 독특한 맛이니까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독특한 와인이다 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이제 쉐리 와인을 만들었죠. 이것도 주정 강화 와인인데 이것은 발효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브랜드를 첨가하는 와인입니다. 자, 포트와인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도수가 20도, 2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와인은 14도에서 16도 정도 되는데 20도면 굉장히 높은 도수죠. 지금 소주가 20도 이하죠. 보통 17도 내로 되어 있는데 소주보다 더 도수가 센 와인이 포트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또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와인은 100년 전쟁 후에 영국에 공급하기 위해서 와인을 제조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 술은 새 부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새 술은 새 부대. 이거 부대가 뭡니까? 부대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것이 부대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New wine into new wine skins.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니까 좀 이해가 빨리 되죠. wine skins. 와인 것은 스킨이라는 것은 부대, 그러니까 가죽을 말이죠. 가죽 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와인을 넣습니다. 와인을 넣어 다녔습니다. 고대 시대에 암포라와 거의 비슷한 가치였어요. 처음에 와인을 짐승 가죽으로 만든 이런 와인 부대를 가지고 다니다가 암포라에다 넣고 그 단계를 거치는데 성경에 새 술은 새 부대. 이거 왜냐하면 와인을 한번 담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와인이 다 따른다 해도 100% 제거할 수는 없죠. 와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와인이 이 가죽에 베이스 가지고 남아 있겠죠. 향이나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남아 있어. 다른 와인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와인의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또 한 번 쓴 가죽에다가 와인 그 찌꺼기가 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신축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사막지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와인이 이제 터지는 가죽보다 터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 와인은 새 가죽보다 담아야지 좋은 품질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와인 보관 용기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죽 부대, 짐승 가죽으로 만든 부대로 이제 고대 사회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암포라가 나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데 톡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암포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반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오크통 배럴이 나타납니다. 로마 시대 고을 지역, 이게 이제 프랑스 지역인데, 여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 암포라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나무통을 사용하다는 겁니다. 나무통. 그래서 나무통을 발견하고 와인을 보관해서 2세기부터 사용했는데, 이때부터 운반할 때 암포라보다 훨씬 더 운반하기 좋을 때 나무기 때문에 잘 깨지지도 않고, 해서 그 다음에 나무통에 오랫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병이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근데 유리병은 로마 시대부터 나오긴 했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유리병이 강도가 약했어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운반용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깨지기 쉬우니까 따라 마시는 거 사용됐고, 본격 사용은 17세기에 석탄이 사용되기 시작할 때, 석탄이 사용되면서 이제 강한 온도를 높이니까 강한 유리병이 생산됐고, 그때 코르크 마개도 이때 발견돼 가지고 유리병이 용기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첫 단계 유리병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오크통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오크나무가 야자나무보다 나무통 만들기가 용이하고, 또 오크나무가 유럽 대륙에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 보관 용량이 적당히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이 품질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와인을 오크통에 담으니까 맛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향나무, 계피, 올스파이스, 바닐라, 카라멜, 버터, 이런 맛이 있었습니다. 이런 오크통에 두니까 오크 나무에 있는 어떤 나무를 또 상호에 따라서 이 나무에 있는 맛과 조화가 돼 가지고 독특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 숙성되면서, 예를 들면은 암포라니, 그러니까 토기에다가는 오래 둬도 숙성이 되기는 됩니다만은 그 맛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오크통에 넣으니까 맛의 변화가 아주 미묘한 맛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숙성되는 숙성 의미가 오크통을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술의 숙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크통이 술 제조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크통에 보관하고 숙성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됐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Stressed vines, better wines,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스트레스 받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와인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좋은 와인이 열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루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와인을 재배하기 위한 재반 자연 조건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토양, 포도 품종, 기후 등이 때루아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때루아는 이런 약간 경사진, 석회질 토양의 약간 경사진 지역을 해서 1등급 포도밭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옥한 토양이 아닌 그런 것을 말하는데, 와인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하는데, 캐릭터, 이것은 때루아에 의해서 결정되고, 품질은 또 와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되고, 또 와인 개성은 그의 날씨, 그러니까 몇 년도에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그래서 양질의 포도가 나와서 좋은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빈티지가 몇 년 산이냐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발효의 신비를 푸는데 비록 몇 세대가 걸리긴 했지만, 와인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Well, they found sunken jars in present-day Iran that they dated to about 4,000 to 5,000 years BC. 와인은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종교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스인과 이집트인들은 세계의 와인 제조법을 전파했으며 로마인들은 최초의 거대 와인상이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프랑스만큼 와인에 깊은 애정을 기울인 나라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수도사들은 서기 11세기 초부터 와인과 와인이 재배되는 토양, 그리고 기후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최초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도사들은 훌륭한 와인을 생산해내는 토지에 울타리를 쳐 따로 구분했다. 이 땅에선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와인이 생산된다. 특히 대부분의 포도밭은 얕은 광질 토양으로 재배의 여건이 열악한 비탈진 언덕이나 능선을 따라 존재한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And it's a concept that winemakers and grape growers come back to because a vine that struggles really does produce wine with more intensity and more color and more structure. And the stress from the rocky soil here, from the lack of water, from the wind that we see on a ridge top like this, really adds to the intensity of a wine. 잘 보셨죠? 와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일부분만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포도나무에서 양질 포도가 나온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상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등 포도원은 이렇게 안반 위에 있는 특히 석회질 토양에서 있는 포도밭이 1등급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갈이라든지 이런 석회질인 데서는 토양이 약간은 척박하죠. 척박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품질의 포도가 열리는 거죠. 그 포도가 열린 것으로 포도를 담으면은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비옥한 지역에다가 심으면은 뿌리를 내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나무가 약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이긴 포도나무에서 양질 포도가 열린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 큰일을 한다고 하듯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포도나무도 스트레스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양질의 포도가 열린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와인이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다. 그런 이야기도 관련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종 포도가 아시아에는 언제 전파됐을까?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종 포도는 중국의 장건,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유입됐습니다. 장건은 한나라 무제 때 이 실크로드를 열었죠. 이때 포도, 말, 클로버 등이 도입이 됐는데 한나라 무제가 흉노족을 측위해서 인도와 연합하자. 그래서 장건을 파견했는데 장건이 인도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했죠. 그래서 10여 년 만에 이걸 할 수가 있었어요. 출발해서부터 오늘까지 10여 년이 걸렸죠. 그때 이제 포도가 돌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이 유럽 진출해서 또 다양한 포도 관련 문물이 도입되는 것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포도, 부다우가 중국에서 포도로 음역돼 가지고 포도라고 이런 말이 생겼다는 부분이죠. 포도는 그래서 이 동양이 원산지가 아니라 서양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포도주가 언제 왔을까? 기록에는 고려사 절에 원효 황제 무제가 고려 충렬왕에게 포도주를 딴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포도주란 기록이 문헌에 없는데 고려 말에 포도주가 그 몽골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주도 몽골을 통해서 중류법이 이제 그때 도입됐는데 포도주도 그때 들어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도입된 유럽 포도는 오랜 기간 동안 개량되어 용안, 마네자 등으로 이제 개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또 우리나라에는 포도가 어떻게 전래됐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와인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맥주 품질을 하는데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와인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니까 와인의 품질 향상에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한 병 와인에는 세상 어떤 책보다 더 많은 철학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듯이 와인은 뭐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또 와인은 뭐 철학, 와인은 뭐 시가 담겨있는 바틀드 포에트리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지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와인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보는 이렇게 되고요. 이상으로 식품 인문학 마케팅 5강 와인의 역사 문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